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조선 그것도 조선 말 김정이라는 인물을 다뤄보겠습니다. 김정희의 호가 추사입니다. 가을의 역사라는 호를 갖고 있습니다. 호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추사이기 때문에 그의 글씨를 추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희는 오늘날로 본다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문화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이 문화 운동에 시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북학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열기라는 것은 열기죠. 그리고 북학이라는 것은 북쪽을 공부하겠다는 뜻이고, 이때 북쪽은 청나라를 가리킵니다. 청나라 북쪽 또는 이제 북경에 가서 현대 요즘에 학문이 어떤가를 열심히 배워보자라는 조선 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4살 때 아버지를 모시고 북경에 들어갑니다. 이 김정희가 24살 때 생원시에 합격을 하는데 이게 1809년입니다. 순조 9년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 김노경이 그때 좀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동지 때 북경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동지 겸 사은사부사가 됩니다. 이때 아들의 신분으로 관직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북경에 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자제군관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원방하는 이제 예죠. 이때 김정희는 이제 47살에 완원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78세에 옹방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완원과 옹방강과 아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조선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편지를 통해서 이제 지도를 받습니다. 이 완원과 옹방강이 중요합니다. 김정희보다 나이가 20살, 40살 이렇게 많은데도 그 관계가 대단합니다. 김정희는 나중에 북한산의 비가 바로 신라 때의 진흥한 순수비라는 것을 찾아내서 확정합니다. 그걸 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김정희가 북한산을 왜 올라가서 이 비가 진흥한 순수비라는 걸 찾아냈을까요? 여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희가 북경에 갔다고 했죠. 이 북경에 갔을 때 배운 것이 바로 비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비문의 중요성은 바로 완원이라는 사람이 강조를 합니다. 완원이라는 사람이 북비남첩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북쪽에는 비문이 좋고 남쪽에는 첩론이 좋다. 또는 북쪽에는 비문이 많고 남쪽에는 첩이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니다. 그리고 글씨도 남북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담은 남북서파론을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첩은 종이죠. 근데 종이는 300년 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들 첩을 쓰고 있느냐? 오히려 그보다도 전에 비에 쓴 글을 써야지 본래의 맛이 있는 글씨 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첩을 버리고 비로 가자는 주장을 바로 북비남첩론과 남북서파론에서 내놓는 것입니다. 비는 한 번은 옮깁니다.
그러나 한 번만 글씨를 쓴 거를 돌로 새겼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었죠. 따라서 B가 더 본래 글씨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나 첩은 종이에 쓴 글씨는 300년이 지나면 다 사가버리니까 또 다시 쓰게 되니까 모각에 모각, 번각에 번각을 하다 보니까 본래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종이에서 돌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24살 때 김정희가 북경에서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배운, 그러니까 비학이죠. 비학에 대한 전통을 깨닫고 결국 전국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북한산비도 찾아내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32살 때의 김정희는 경주에서 무장사비도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버려져 있고 숨어 있는 비를 찾아서 그 당시의 글씨와 그리고 글씨의 미학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김정희는 사상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북비남천론, 남북서파론을 쓴 완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조차 완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 완당이라는 건 완원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이 완씨니까 완자를 따서 나는 저 완원 선생님의 집이요 이렇게 적겠습니까? 완당이라는 호도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때 종이에서 돌로 가자는 내용은 뭐냐? 진나라, 당나라의 글씨, 다시 말해서 종이에 쓴 글씨가 오히려 그보다도 전인 육조풍의 비문의 글씨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체 개혁이죠. 정확히는 이제 한나라나 북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머물지 말고 더 오래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이 많이 차이 옹방강, 나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옹방강의 제자인 섭지선을 소개시켜줘서 김정희보다는 한 7살 많은 섭지선에게 시켜서 중국의 많은 자료들을 김정희에게 보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섭지선과 김정희는 이제 사형 관계가 되는 거죠. 사제 사형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섭지선이 계속 또 글씨를 보내줘서 김정희는 이제 조선에서 이 북학운동 그리고 비문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희가 그런 글씨를 찾아서 오히려 또 북경에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석학입니다. 이때 금이라는 것은 쇠를 얘기하고 쇠라는 것은 이때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로 주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제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돌이죠. 돌은 뭡니까? 비문 같은 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때 금속학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청동기와 돌에 쓰인 글씨를 공부하는 게 바로 금속학입니다. 청동기가 왜 중요할까요? 청동기는 그 예전에 그 수많은 그 그릇과 종 같은 걸 만들면서 이걸 왜 새겼다라고 글씨를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글씨체가 정말 오래되고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한나라나 북위시대의 비문인데 이 비문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보이는 비문도 있지만 주로 묘지명이 많습니다. 산소를 쓰면서 무덤에 같이 묻는 것을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명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새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새긴 글씨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글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탐구하자는 게 바로 금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썼다는 왕이지 또는 안진경 그래 봤자 종이에 쓴 것이고 원글씨는 아주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수없이 그 모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추사체는 사실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추사체 맨 처음에 보면 뭐 이렇게 추해? 라고 농담할 정도로 기괴하고 뭐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그로데스크 하기도 합니다. 나무 덩쿨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막 뭐 짐승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어떤 심리적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못생기면 어때요? 오히려 힘있고 그리고 발랄하면 되죠. 바로 이 추사가 그런 식의 글씨 복원 운동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왕이지 안진경 등의 예쁜 글씨를 주로 썼습니다. 안진경은 무사였어요. 그래서 왕이지보다는 훨씬 더 박력 있고 굵고 살찌고 이런 글씨 썼음에도 오히려 이 왕이지 안진경을 넘어선 바로 돌에 쓴 글씨로 가고자 했던 그 추사체가 70년대, 80년대에 조차도 그다지 화장받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는 추사체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씨가 되었죠. 이를테면 한국의 글씨를 좀 제대로 정리해 보자고 했던 것이 1956년에 창립한 동방연쇠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연쇠에서도 추사체보다는 왕이지 안진경체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추사체 같은 거 흉내내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이제 개성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나라 비밀을 쓰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왕이나 안진경의 첩의 글씨를 쓰자는 풍토가 더 많았다는 건 알고 있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동방연서회의 회장을 맡았던 이제 김웅현 선생 같은 경우가 바로 호태왕비체를 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김정희는 옹방강과 완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선에서의 문화운동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30살 많은 옹방강, 20살 많은 완원을 선생으로 삼고 새롭게 했다는 얘기죠. 옹방강과 완원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옹방강은 한대의 금속학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남아있던 금속들, 그 다음 뭐 뽀개진 이런 이제 석경의 글씨를 다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한 금속기나 한석경 잔자고 같은 게 다 그 얘기입니다. 돌과 쇠, 그 다음 이제 남은 비문에 있는 글씨를 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책을 모은 사고전서의 찬수관으로 옹방강이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때 김정희는 이제 북학파의 일원으로서 이제 북경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희의 스승은 박제가고 박제가가 북경을 4차례나 다녀옵니다. 그리고 박제가의 스승이 바로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방강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옹방강과 만난 것은 이제 옹방강이 살았던 성묵서루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언어는 안 통하니까 필담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완원이라는 인물은 절강의 순무로 지내면서 지금 홍콩 위죠, 광동의 학회당이라는 학교도 세우고, 항주에도 고경정서라는 고문을 공부하는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최후의 모든 경전을 모은 황청경을 편집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김정희가 태어났다는 것, 자기의 서체를 이루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방강의 제자인 섭지선이 사형으로서 예기비 같은 걸 탁본을 찍어서 이제 김정희에게 조선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약한 글씨에서 강건한 글씨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종이보다는 돌로 가자, 쇠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종이의 글씨보다는 돌과 쇠에 쓰인 글씨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지보다는 좀 더 살찐 안진경으로
좀 더 힘찬 안진경으로, 그 다음 왕이지나 안진경보다는 좀 더 더 힘센 한대의 비문으로 가자. 그것도 돌에 쓰여진 비문으로 가자는 것이고, 해서라는 단정한 글씨보다는 본디 글자인 해서보다 보다 더 원형을 갖고 있는 예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정희는 이 황초룡비를 진흥왕 순수비로 심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 글씨 중에서도 이제 진흥 북수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씨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도 조선에서 금속학을 하겠다 해서 진흥왕 순수비를 찾으러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산 비봉이라는 꼭대기에 있던 그 석비도 무학대사가 아니야, 조선을 세운 무학대사가 아니야, 진흥할 것이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교보다는 기계가 중요하다는 거, 가까운 전통보다는 오래된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국민은 아주 그 예스러우면서도 소박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김정희를 발견 연구한 학자는 후지즈카 치카시라는 인물입니다. 식민지시대 때 경성대학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속학을 공부하다가 김정희를 발견해가지고 김정희의 모든 자료를 모집 이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과천시에 기증해서 현재 과천시에 그 추사박물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는 경쟁하는데 한글은 그 장점 때문에 한자에 승리하였다는 것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용 글씨는 효용면에서는 좋지만 예술성의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려는 아주 큰 규모의 광개토항비 또는 호토양비를 만들어서 그들의 아주 웅원한 기상을 표현했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로 신라는 진흥왕 순수비 같은 국가적 위협을 정리하는 비문에서 아주 신라의 고유한 그 신미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통일 신라에는 김생과 같은 아주 명필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새로운 조선의 건설을 위해서 김정희는 금속학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서체 운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